네, 민주당에서는 어제 오늘 최대 승부처인 호남 지역에서 경선이 진행 중이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2차 토론회에서 후보들 간 거센 설전이 오갔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 이번 주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창환 장한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방금 짧게 설명을 드린 대로 어제 호남 경선 1차전이 있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경선 결과가 나왔는데요. 오늘 이 부분 먼저 좀 짚어보고 또 여야 공통 이슈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현장의 모습 보시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이재명은 합니다. 최종 집계 결과를 기호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이재명 33,726표, 득표율 46.95%, 이낙연 33,848표, 득표율 47.12%, 후보별 누적 집계 결과를 기호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이재명 31만 9,582표, 득표율 52.90%, 이낙연 20만 6,638표, 득표율 34.21%. 오늘의 결과를 토대로 더욱 노력해서 더 좋은 결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 큰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민들은 제가 어떻게 살아왔던가를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아셔서 더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후보님의 정치적 본거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불리할 것이다라고 예측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지지를 보내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제 전부까지 이제 개표를 내일까지 하게 되면 또 다른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도 또 가져봅니다. 자, 근소한 차이긴 했습니다만 이낙연 후보의 민주당 순회 경선 첫 승이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그리고 박창환 교수님, 두 분 이런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일단 굉장히 좁혀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그 근소한 차로 일단 1등을 차지했다는 그런 어느 정도 좀 성과가 있었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전 여론조사나 이런 그 상황을 보면 여전히 광주 호남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장동 사태가 터지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상당히 좀 역전된 분위기가 있었고 그런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이번에 선거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물론 누적 투표에서는 여전히 아직 따라갈 구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첫 승이라는 데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4연패를 했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 보면 캠프 분위기나 또 여러 가지 상승세가 이제 없었던 상황에서 실제로 어떤 이 희망의 불씨를 본인 이야기대로 봤다는 측면이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만약에 봅니다. 이번에 근소한 차이로라도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졌다면 뭔가 분위기가 매우 가라앉을 수도 그렇죠. 있는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었다. 대장동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이제 아마 전체 캠프 분위기도 안 좋았을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 여론조사도 그렇지만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호남의 표심이 실제로 이제 수도권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쳐왔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마 이제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이재명 후보의 압승을 일단 기대를 했었는데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분위기의 어떤 반전도 예를 들어서 분위기 반전이라는 게 1, 2등 순서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만은 결선 투표로 가느냐 안 가느냐 저는 거기에 상당히 관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창환 교수님. 좀 이른감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어제로서 경선은 끝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입니다. 1위를 하긴 했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처음으로. 그런데 자신의 어떤 고향 그리고 정치적 고향에서 체면 치레를 했다. 이 정도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갖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사실 애초에 그 경선 들어가기 전에 이재명 캠프나 이낙연 캠프 측의 판세 분석이 똑같았어요. 전남은 이낙연 후보가 우세하고 전북은 이재명 후보가 우세하고 광주는 혼전이다. 그런데 어제는 전남하고 광주 지역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낙연 후보가 큰 표 차이로 이기지 않으면 사실상 경선은 끝난다라고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후보의 목표는 뭐였느냐? 전남북 다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전북까지 합쳐서
표 차이에 상관없이 1등이라고 하는 상징성만 찾는다면 네. 이걸로 경선은 끝난다라고 이렇게 목표를 잡았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따 결과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뭐 전북은 이재명 후보가 좀 여유 있는 승리를 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낙연 후보가 1위를 호남에서 그것도 이제 광주 전남에서 1위를 했기 때문에 기분은 좋겠지만 이 어떤 그 결선 투표까지 가기 위한 동력 확보에는 뭐 사실상 실패한 거 아니냐. 좀 부족했다. 좀 결선 부족한 정도가 투표까지, 아니죠. 예, 가는 그 동력 확보 그런 면에서는 표를 훨씬 더 많이 얻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압도적인 표차가 나왔어야 되는데 네. 자신의 텃밭에서 압도적인 표차를 내지 못하고 0.2% 차의 신승, 뭐 진짜 예. 초박빙이었거든요. 네. 이런 신승을 거둠으로 인해서 사실상 50% 저지가 어려워졌다. 왜냐하면 또 하나는 추미애 후보의 득표율인데요. 예. 네. 추미애 후보가 사이 득표율이 올라야지 50%를 갖다 이재명 후보의 50%를 저지하는데 큰 힘이 될 텐데 이 대장동 의혹으로 인해서 반윤석열 정서를 가지고 있는 지지층이 이재명 후보로 다 쏠림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번에 추미애 후보가 자신의 지금까지의 평균 그 득표율이 지금 10%보다 한 절반에 못 4몇 미치는 퍼센트 어저께 받았죠. 것밖에 안 되는데 이 상당수는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갔을 것으로 그렇죠.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결과적으로 어저께의 결과는 이낙연 후보는 체면 치레를 했지만 결선 투표로 가기 위한 동력 확보는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 전북 결과까지 나온다면 사실상 경선은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섣부르지만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세균 후보도 이제 호남이 정치적 기반인 곳이기는 한데 중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정세균 후보를 지지했던 층은 어느 쪽으로 흘러갔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정세균 후보의 이제 정치적 고향이기 때문에 네. 이 표가 어디로 갈 것인가 굉장히 관심인데요. 문제는 이제 이 정세균 후보를 좋았던 조직 총책임자가 사실 지금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선을 드랍한 이후에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전북도 굉장히 조직표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 쪽으로 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어요. 네. 또 아무래도 이제 광주 전남하고 전북 민심은 조금 달라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박장원 교수가 지적했듯이 전북 같은 경우는 이 권리당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한테 상당히 좀 유리한 측면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워낙 이제 대장동 판문이라는 게 이제 워낙 정치권 강타하다 보니까 지금 물론 권리당원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또 선거인단 입장은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전북의 결과가 나오면 예전에 생각했던 보다는 그 어떤 차이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당초에는 뭐 이재명 후보가 상당한 차로 이길 가능성이 있었지만 대장동 판문 이후에 또 광주 전남의 이 선거 결과를 보면 그 격차는 상당히 좁혀질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는 뭐 당장 대장동 문제가 끝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또 계속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지역에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물론 뭐 지금 이 광주 호남 전체가 한 20만 표 정도 되고 가장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이제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좀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서울과 경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러니까 일단 목표는 뭐 뒤집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50% 밑으로 좀 이재명 후보 득표를 내리는 그런 목표. 네. 이거는 뭐 여전히 아직 저는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호남에서 이기면 본선에서도 이긴다라는 게 민주당의 공식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이 공식이 깨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후보가 이번 호남 경선에서 노린 것은 큰 득표 차의 뭐 압승 이거는 사실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장동 의혹이라고 하는 게 이재명 후보에게 뭐 이거는 안팎으로 지금 모든 의혹 언론들이 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압도적인 1등이라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특히나 이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후보에 대한 동정론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북 지역까지 합쳐가지고 이거를 다 하나로 묶었을 때 표 차이 상관없이 1등 이렇게 네. 되면 호남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명분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저께 뭐 100여 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고 오늘 뭐 1, 2% 이상의 차이만 벌려도 호남에서의 합계는 이재명의 선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재명 후보로서는 호남의 1등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오늘로써 찾지 않을까. 만약에 그러면은 간발의 차로 또 오늘 이낙연 후보가 뭐 1%포인트 내외로라도 이긴다면 이게 또 바람이 커질 수도 있을까요? 다른 지역 경선에 영향 미칠까요? 지금까지 사실은 뭐랄까요? 이례적인 일은 없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경선이 다 예측대로 흘러왔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광주 전남도 사실은 여론조사나 판세 분석과 똑같이 나왔어요. 그렇게 보면 뭐 전북에서 만약에 바뀐다면 네. 뭐 그거는 정말 이재명 후보의 어떤 불안전성, 불안함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영향이 되겠지만 이변은 없을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관전 포인트 오늘 오후에 이제 결과가 발표됩니다. 전북 네. 지역 경선 결과 관전 포인트는 이 대장동 이슈가 얼마나 이 오늘 또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남아 있는 그러니까 10월 10일 최종 후보 선출 때까지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이 대장동 이슈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부분 계속해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어제 발언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의 서울지검이 저를 표적 수사했다는 보도처럼 저는 평생 권력의 지속적이고 집요한 먼지털이 감시 속에 있었습니다. 저 스스로를 어항 속 금붕어로 여겼고 부패 지옥 청렴 천국을 주문처럼 외웠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청렴해야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투표나 또 판단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장동 사건은 토건 비리 세력과 또 부패한 국힘 정치 세력이 결탁해서 공공 개발을 막고 민간 개발을 통해서 토지 불로소득을 노리다가 절반이나마 민관 합동 개발을 통해서 거의 50%에서 70% 가까운 개발 이익을 환수한 것에 대해서 도둑들이 왜 도둑을 완벽하게 못 막았냐라고 주장하는 그 적반하장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도 민주당의 TV 토론이 두 차례나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TV 토론 때마다 주도권 토론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이 대장동 이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기사도 많이 나오고요. 그거 아니어도 지금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결선 여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후보 선출까지는 한 2주 남짓 남아 있는데 이 대장동 이슈가 결선에 오르내리게 하는 뭔가 가장 결정적인 이슈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두 가지 초점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부동산 문제라는 게 굉장히 국민 정서를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지난 4.7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LH 사태가 터지면서 그게 실제로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쳤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번도 국민 전체가 지금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수천억 원에 되는 이 이득을 가져갔다. 이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 그동안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이제 뜬 것이 뭐냐면 일 잘하는 이재명. 네. 이 프레임으로 상당히 떴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말이 바뀌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대장동 이거 개발은 나의 최대 지적이다 이야기를 네.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뒤에 뭐냐면 이거 도둑들이 다 훔쳐갈 거를 내가 70%만 내가 가져왔다. 30% 훔쳐가도록 놔뒀다. 이거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이 모든 사업이 최대 지적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게 지금 토건 비리가 좀 있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투로 좀 바뀌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전체 100% 훔쳐갈 거를 내가 그나마 좀 지켰다. 이 프레임으로 지금 전환해 왔고 예. 지금 본인이 뭐냐면 이 사업 구조를 본인이 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 입으로. 유동규 지금 본부장 같은 경우는 밑에서 실무작업을 했고 본인이 이 틀을 짰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다면 어떻게 이 특정 인사들 7명한테 이렇게 수천억 원에 되는 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 이 구조를 왜 어떻게 cas느냐. 과연 이게 알고도 이렇게 했다면 문제고 더군다나 뻔히 이게 예를 들어서 이 가져갈 거를 보고도 몰랐다면 이거는 무능한 것이고 즉 이 부동산 문제와 함께 과연 이재명 지사가 일을 잘하느냐 이 프레임에 대한 두 가지 문제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경선은 이제 10월 11일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데 네. 문제는 본선에 가면 오히려 이 문제는 더 뜨거운 이슈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뭐 최대 업적이었다. 뭐 여기서 이거를 다시 뭐 물른다거나 물러서는 입장은 아니고 다만 일부 토건 비리 세력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던 거를 당시에는 몰랐고 최근에서 이제 알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저는 뭐 화천대유 관련된 논란에 좀 흐름이 조금 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휘발성이 있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출자금 대비 11만 5천%, 뭐 수천 배의 이득을 얻은 이거에 대해서 납득할 국민이 아무도 없죠. 당연히 논란은 뜨거웠고 이재명 후보가 공세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등장인물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예. 이 인물들의 면모가 처음에는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인사들이 주목을 받았어요. 관련된 변호사나 아니면은 뭐 관련 인물들이. 그런데 점점 이 실체로 다가갈수록 야당 관련 인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고 예. 있습니다. 일단은 천화동인의 4호 투자자인 네. 남모 변호사. 이분은 당시에 야당,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이죠. 예. 중앙당 청년위 부위원장이었고, 그 다음에 뭐 화천대유의 법률 대리를 했던 곳이 김수남 이제 검찰총장, 예. 전 검찰총장이었고, 또 최서원 씨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도 또 네. 여기에 연관이 돼 있고, 곽상도 의원 자녀가 뭐 그 회사의 이제 사원이었고, 네. 또 거기서 천문학적인 금액의 또 퇴직금을 받았다고 예. 그래서 또 논란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네, 한 모두 다 언론사에서 이제 보도한 그렇죠. 내용이죠. 이렇게 보면 네. 점점 이제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라고 공세를 야당 쪽에서 취했는데 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관련된 인물들이 밝혀지니까 오히려 이재명 지사와 가까운 인물이라기보다는 야당 인사들과 가까운 인적 구성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이재명 게이트가 될지 예. 야당 게이트가 될지 또 예. 지금 새롭게 나오고 있는 SK 관련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예. SK 관련 게이트가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좀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의 추세로 본다면 이 대장동 게이트가 민주당 내의 경선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은 이제 믿지를 않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네. 야당 관련 인사들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고, 본선 가면 누가 개입돼 있느냐의 논란보다는 아까 이현종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일을 잘했냐 네. 네. 이런 내용으로 가면은 이거는 또 다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마치 연관돼 있고 특혜를 주고 뒷돈을 받은 것인 양 시작을 예. 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나오지 않고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공영개발 추진 방식에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한 일 네. 잘했느냐라고 하는 쪽으로 프레임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좀 새로운 차원에서 논쟁이 이루어질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이 대장동 이슈가 민주당의 결선, 경선뿐만이 아니라 대선 본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대장동 이슈 그리고 또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 설전이 오갔는데요. 영상 보고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공영 개발에도 100% 성공하는 사업을 민간업자들하고 나눠먹은 거. 원주민한테 1조 2,500원을 줄 돈을 6천원밖에 안 준 거. 이것도 배임이다. 빨리 이 특검 법안이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됨으로써 이 대장동 특혜 의혹에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손준성 검사가 김웅한테 보낸 고발장에 당일날 이렇게 발언된 내용들까지도 포함이 되어서 개인을 상당히 찍어서 사찰한 거 아니냐. 4월 1일 날 손준성, 한동훈 당시 대검 대변인이 45회의 카톡 대화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공수처에서 한동훈 검사의 휴대폰도 역시 압수수색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먼저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국민의힘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이 화천대유에서 일을 했었는데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아갔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이재명 지사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결국에는 실상 돈이 흘러간 곳이 야당 측의 인사 가족이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이 또 제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좀 흐름이 다른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큰 흐름에는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 일개 직원이 50억 정도 가져간 정도면 과연 이 수천억이나 된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네. 이런 의문이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곽상도 의원 지금 아들이 보면 한 7년 동안 일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처음부터 입사를 해서.
근데 지금 월급으로는 뭐 200~300 정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퇴직금으로는 이제 50을 받았다는 게 이제 지금 이 언론의 보도예요. 저게 과연 왜 50억 원이나 이제 갔겠냐 이 부분에 이제 물음표가 찍어지는 그렇죠. 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스탁 옵션 주는 것 뭐 그런 성격일 텐데 그만큼 어떤 면에서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결국 직원들한테도 이 정도로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준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만약 줬다는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자신들이 해왔던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떤 뭐 아니 수천억을 이 대주주는 벌었는데 나는 월 한 300밖에 안 줘?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직원들한테도 충분히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해서 뭐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이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즉 지금 이 화천대유라는 이 회사가 굉장히 뭐 수천억에 달하는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직원들마저도 이 정도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뭐 떡고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정도 가져갈 정도라면 과연 떡의 크기는 얼마나 됐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직원들에게 주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곽의원의 아들 말고도 다른 직원들한테도 사실 저 정도는 이제 가야지 있죠. 그게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다른 직원들한테 가지 않고 곽의원 아들한테만 저렇게 수십억 원이 갔다. 그렇다면 또 문제는 달라지겠죠. 그렇죠. 문제는 달라지겠죠. 그렇다면 뭐 곽의원 아들이 뭔가 특별한 역할을 했다라는 측면이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보면 뭐 천화동인 그 주주들 같은 경우 보면 뭐 800만 원 투자해서 100억 벌고 8천만 원 투자해서 1000억 버는 이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뻔히 아마 내부에서도 알 텐데 그렇다면 이 직원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제 그런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면 내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50억씩 막 직원들한테 나눠주는 이 구조 자체를 도대체 왜 누가 만들었는지 왜 이런 걸 뻔히 만들었는 것인지 이걸 보고도 몰랐는 것인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간에 어쨌거나 이거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모습이다. 자, 그렇다면 저는 지금 야당이 요구했던 특검을 해야 될 명분이 더 분명해진 거 아닌가? 자, 지금 보면 이 여당에서는 이걸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게이트라면 이거 한번 조사해봐서 진짜 이게 국민의힘 게이트인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정말 이렇게 이거보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밑에 정말 떡고물 수준이고 정말 떡을 먹은 사람은 누구인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라면 저는 오히려 특검을 해야 될 명분이 더 강해졌다. 그리고 민주당도 그렇다면 좋다. 국민의힘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야 될 명분이 있는 것이다. 특검을 안 받을 이유가 이제 민주당도 없어졌다라고 저는 보시는 그렇게 거예요. 봅니다. 이 사건은. 네. 일각에서는 곽 의원이 아들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투자 배당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곽 의원 측은 투자한 적이 없고 성과급이다, 관여를 한 적이 없다라고 또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저는 이게 그냥 떡고물 50억 원 이 정도 얘기하고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의 첫 직장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을 나왔어요. 첫 직장인데 당시에 그러면 화천대유가 이 채용 공고를 얼마나 크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은 데 냈어요. 그러니까 채용 과정에서부터 외국에서 유학하고 와가지고 공부한 20대 청년의 첫 직장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에 그런 월급을 받는다? 글쎄요, 이게 상식적으로 과연 이해가 갔을까? 그러니까 채용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50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곽의원 아들에게만 간 건지 아니면 다른 회사 직원들한테도 똑같이 간 건지. 왜냐하면 이 200만 원이 230만 원에서 380만 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요 퇴직금 금액이 2,500만 원입니다. 방금 이현종 위원님께서 이제 지적해 주신 대로 월급은 200~300만 원 수준으로 그렇죠. 이거를 계산하면 돼 있었겠지만 재직 기간을 포함하면 2,500만 원을 갖다가 퇴직금을 받는 게 정상인데 그런데 이제 보통 작은 기업들 요즘 IT 기업들이 많이 하잖아요. 스톡 옵션. 나중에 회사가 성공했을 때 소위 말해서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형식의 또 계약이라면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 계약 우리가 알 수는 없어서 지금 계약 형태를 알 수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것입니다만. 근데 이제 입사 때부터 사실은 이게 이제 의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점은 당시에 이 화천대유가 세워질 당시에 곽상도 의원의 직무 연관성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 그러니까 이 사업이 벌어지기 직전에 당시에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어요. 곽상도 의원이. 그리고 민정수석 끝나고 나서 뭐를 했냐면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위 대한민국 법조계의 거의 최정상급에 있는 분이었어요. 자, 이런 분이 자녀를 갖다가 이름도 모르는 신생 그것도 SPC 사업 끝나면 없어질 회사에 250만 원짜리 취업을 했다. 그러면은 이건 누가 봐도 그런데 퇴직할 때 50억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에 과연 곽상도 의원의 직무 연관성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나에서 이제 밝혀질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럼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아까 특검 얘기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재명 후보와 직접적인 어떤 뭐 돈 거래라든지 아니면 특혜의 어떤 연관성이나 증언이나 증거가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면 이거를 대선 국면에서 특검을 가려 그러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 특검 갈 수는 없는 거죠. 똑같이 그동안 야당이 얘기했듯이 증거나 증거는 없지만 네. 똑같이 고발 사주 건도 같이 특검을 가야지. 이거는 형평성 차원의 문제거든요. 네. 똑같이 증거 없는 의혹 사건인데 그렇다면은 두 개를 묶어서 특검으로 가는 것만이 해답이지. 고발 사주 건은 내로남불 아닙니까? 고발 사주 건은 갖다 놓고 대장동만 특검하자. 이거는 뭐 사실상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치 공세에 불과한 거죠. 예, 이어서 고발 사주건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보낸 고발장 내용이요. 대검이 3월에 작성한 검찰총장 대응 보고서와 흡사하다라면서 이런 걸 이제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법사위에서 김영배 의원이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뭔가 지금 실질적인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뭐 일단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고요. 또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고 지금 또 대검이 이제 감찰 여부를 하고 있고 지금 뭐 수사기관이 다 동원돼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뚜렷한 지금 별 증거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손준성 검사를 아직까지 소환 조사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자 그렇다면 지금 일단 이 핵심적인 게 뭐냐면 김웅 의원과 지금 조성은 씨와의 이제 대화 이거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아마 조성은 씨가 이걸 지워버렸다는 것 같죠. 이제 그렇다면 이거 두 사람의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밝혀낼 것인지 이제 그거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뭐 김영배 의원이나 여당 의원들이 지금 법사에 제기하는 문제 같은 네. 경우는 이게 이제 아마 손준성 검사가 예를 들어서 본인의 지금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이런 데서 증거가 나와야 될 겁니다. 아마 네. 본인은 지금 뭐 보낸 적도 없고 작성한 적도 없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지금 송 검사의 뭐 진술이나 증거가 나와야 될 텐데 예. 네. 아직 이 부분에 뭔가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했다는 사실은 아직 전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모르겠어요. 지금 공수처가 이거 저는 굉장히 간단한 수사라고 처음에 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이 판결문을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거기에 손준성 본엠이나 써 있으면 그럼 손준성 검사가 즉 형사사법 그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킥스라는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네. 판결문을 뽑았다면 거기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좀 수사 결과가 이렇게 우리 예상보다는 빨리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이 법사위에 나와서 굉장히 자신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뭐 다 본인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그게 지금 한 1주, 2주가 넘어가는 상황인데 저는 내심 보면 그만큼 핵심적인 증거가 지금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손준성 검사가 작성했다는 증거 이거거든요. 네. 작성하고 이제 보냈다는 증거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넘어서서는 이제 윤 후보가 당시에 검찰총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부분 연결고리인데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검사장 지금 뭐 이 휴대전화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한 검사장 휴대폰은 아직까지도 지금 비밀번호를 못 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 보니 과연 손준성 검사가 제출했다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언제 풀겠어요? 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수사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뭔가 특정한 게 나온 게 없다라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사 결과가 빨리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 뭔가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셨거든요. 네, 뭐 애초에 새로운 증거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다들 전망을 했었기 때문에 이건 이상한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눈여겨볼 점이 뭐냐면 손준성 보냄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확정적으로 나왔을 때 윤석열 캠프 측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윤석열 전 총장은 손준성과 안 친하다입니다. 이제 직무적으로 연관된 지 2달밖에 안 된 사람한테 어떻게 고발장 주느냐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준성은 윤석열 사람이 아니라 추미애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반론이나 상황 증거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제 오늘 얘기 나온 것들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즉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과 손준성 검사 사이에 관련된 카톡들이 카톡 숫자, 거의 주고받은 문자의 숫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 사이의 어떤 직접적인 지시가 아니라 소위 한동훈 검사장을 포함한 어떤 간접적인
뭔가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이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증거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상황 증거로서 손준성 선긋기를 했던 윤석열 캠프 측으로서는 조금 이제 방어하는 논리 하나가 조금 이제 부실해지는 그런 이제 측면이 되는 거죠. 네, 참 이 여러 이슈들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국민의힘 2차 토론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윤 후보님 공약을 보면 정세균, 이낙연, 송영길 또 우리 유승민 후보 공약까지도 짬뽕을 내놨더라고. 그래가지고 윤 후보님 공약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닙니다. 전부 그래 해놓고 이 부동산 분야에 이번에 최고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핵균형 공약도 보니까 그거 하면서 국익 우선주의라고 이야기했죠. 네. 그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 많은 후보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그 군에 의무 복무를 다녀온 우리 병사들한테 이 주택 청약에 가점을 주는 공약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어제. 그런데 이것도 제 공약하고 똑같더라고요. 제가 7월 초에 이야기했던 공약하고 아니 숫자까지 똑같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제 질문입니다. 아니 제 질문 들으시고요. 그 뭐 정해요. 저는 공약을 남의 공약을 좋다고 생각하면 뺏길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그 공약을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1위 주자인 윤석열 후보를 향한 공세가 컸는데요. 윤 후보의 공약들에 대해서 너도 나도 자신의 공약을 베꼈다 이렇게 표절 시비를 걸었습니다. 뭐 같은 진영이기 때문에 이념이 비슷하다 보니까 공약이 겹칠 수도 있다. 뭐 이런 입장이긴 한데 윤 후보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공약이라고 뭐 저도 오랫동안 이게 대선을 봤지만 공약 뺏겼다고 이렇게 논쟁이 심한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국익우선이라는 그 표현이 그것도 내 공약인데 왜 갖다 쓰냐 뭐 이런 게 이야기하시는데 네. 아마 이러면 허경영 씨가 굉장히 화를 낼 것 같습니다. 왜요? 허경영 씨 공약이 예. 많은 사람들이 따라했기 때문에 네. 난 내 공약인데 왜 따라 해놓고 왜 자기 공약 이야기하냐. 실제로 허경영 씨는 그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하고 왜 내 거 있습니다. 따라하냐. 본인이 뭐 전 국민한테 얼마 준다는 거 뭐 등등. 요즘 다 내 거 따라한다 이렇게 또 다 얘기를 따라하니까 하잖아요. 지금 본인이 왜 내 공약 따라하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약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전혀 없듯이 조금의 어떤 변형은 가지만 저는 저거 갖고 그렇게 큰 논쟁할 거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 공약이나 이재명 후보 공약이나 비슷한 측면들이 또 있어요. 네. 이 연구 해보면. 왜냐하면 다 어떤 생각하는 범위가 어떤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예전에 유승민 후보가 본인이 이야기할 때는 전혀 이건 부각이 안 되다가 이번에 논쟁하니까 그런 공약 이야기했구나라고 이야기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거나 당내 경선에서 지금 뭐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이제 경쟁으로 저는 보여지고 문제는 이제 이런 공약을 누가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렇죠. 실천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네. 뭐 이런 게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당내 경선에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경선의 어떤 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저는 경쟁 차원에서 지금 공약 뺏기기 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국정 철학의 문제이자 국가 비전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 표절 논란이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선 때가 되면 정책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네. 후보들이 뭐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비슷해요. 예를 들면 볼게요. 지난 대선 때 5명의 후보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최저임금 10,000원을 공약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5명의 후보가 다 공약이 똑같은가요?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공약들이 쌓여서 그것이 이루고 있는 아젠다, 비전이 뭐냐라는 겁니다. 비전과 아젠다 제시가 없기 때문에 이 공약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공약은 비슷할 수 있지만 그 공약이 가고자 하는 최종 목표, 네. 이게 국가 비전과 아젠다고 국정 철학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당시에 최저임금 10,000원에 대해서 지난 대선 때 5명의 후보가 다 똑같았지만 그것이 가고자 하는 방향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공약 표절 논란이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약 표절 논란을 윤석열 후보가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 하면 똑같은 공약을 얘기해도 그 공약이 무엇을 위해서 쓰이느냐, 어떤 국가 발전 아젠다를 위해서 이 정책이 쓰이는지 이런 국가 발전에 대한 비전과 국정 철학을 갖다가 보여주지 않은 채 정책들을 나열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내 건데라고 하는 표절 논란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역시나 토론의 어떤 말실수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거는 국가 발전의 정확한 비전, 목표,
국민들에게 어떤 국정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아젠다 형성에 지금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표절 논란에 끊임없이 휘말리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점에서는 좀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토론회에서 이 부분도 참 그 논란이 확산됐는데요.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을 만들어보지 못했다라고 이제 유승민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얘기를 주고받다가 윤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여야 할 것 없이 문매를 맞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 주택 청약 제도의 기본적인 것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냐. 또 한쪽에서는 아니 20년 이상 검찰 공무원 생활만 했기 때문에 재테크 이런 거에 별 관심 없이 했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맞부딪히고 있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청약통장은 뭐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죠. 뭐 저희도 같은 경우도 청약통장 가입했다가 저는 뭐 청약통 못 썼습니다. 그냥 도저히 청약이 안 돼서 그냥 집을 조그만 집을 사버린 그런 케이스인데 이제 이걸 행사하느냐 안 했냐 뭐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아마 윤석열 후보가 일찍 결혼하고 했으면 청약통장 당연히 집을 마련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본인이 보면 일단 사법고시를 8번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된 다음에 바로 또 대구지검으로 발령이 나서 지방을 이제 왜냐하면 검사들 같은 경우는 주로 1년, 2년씩 이제 지방을 많이 도니까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 집에서 얹혀 있다가 50이 넘어서 사실 결혼을 했거든요. 그때는 이미 부인이 이미 다 집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청약통장 개념은 크게 없을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저거는 뭐 본인이 나는 안 해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됐을 것을 그러니까 나는 집이 있기 때문에 뭐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 청약통장 부분을 본인이 안 한다고 해서 또 부동산 정책을 말할 자격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저는 좀 무리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군대 안 갔다 왔다고 해서 국방정책 이야기 못한다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하필 그 표절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공약의 신뢰도가 또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이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해도라든지 이 공약을 얼마나 이제 자세히 알고 본인이 입안했냐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충분히 공격의 대상이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정책을 뭐 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저는 좀 무리가 아닌가 싶어요. 예, 박 교수님은요? 저는 이거는 이제 표의 확장성 문제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공감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지층의 충성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에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공감을 굉장히 잘 표현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분석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주택 청약 제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들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대로 얘기했으면 사실 검사 생활원이라고 뭐 집 마련하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다. 그랬다면 이런 말실수로도 그렇죠, 이어지지 않았었겠죠. 근데 해명하는 과정에서 집이 없어서 뭐 청약통장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집 없는 무주택자나 2030 세대에게 공감을 형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감을 형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뜩이나 지금 2030 세대에서 윤석열 후보의 표의 확장성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낮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주택 청약 논란은 기름을 끼얹었다. 그러니까는 윤석열 후보가 본선에 갔을 때도 이 부분은 두고두고 이제 꼬리표가 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논란이 된다고 봅니다. 네,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도 좀 짧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검찰 수사권 폐지 공약을 내놨는데 이게 조국 전 장관의 주장과 또 똑같다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오히려 반대표를 의식한 역선택을 의식한 행보일지 아니면은 정말 순수하게 검찰 수사권 폐지를 위해서 공약을 내건 건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마 이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보면 검찰권이 너무 강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좀 수사권을 줄여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본인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마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이게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진영을 나누는 핵심적 이슈가 돼버렸거든요. 결국은 이게 뭐 좋다 낫다 떠나서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느냐 옹호하느냐 아니면 반대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냐 아니면 부패 완판이냐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가려는 상황에서 이 지금 홍준표 후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저쪽 편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지점을 이제 하태경 의원이 공격을 하면서 결국 이제 이 문제가 불거졌고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아마 이제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어쨌거나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의 어떤 저런 공약을 내더라도 이게 너무 진영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게 정당한 평가를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저희가 오늘 대담 준비한 시간이 다 돼서요. 국민의힘 2차 토론 내용까지 짚어보는 것으로 오늘 대담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